초박빙 대선판, 그렇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초박빙 대선판인데 승부는 여기서 난다. 네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변수. 어떤 변수들이 지금 나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시각에 따라서 변수가 뭐 하나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덜 변수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바로 비교적 그 올바르게 이번 판을 봤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 변수 중에서 제일 큰 변수는 역시 야권 단일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야권 단일화 지금 어떻습니까? 야권 단일화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과 안철수의 야권 단일화가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세 번째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 유세차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돼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시는 그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됐는데, 천안의 단국대병원의 그 장례식장에서 윤석열 후보도 찾아갔고, 네, 2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도 찾아간 그런 그 이른바 조문 정치가 펼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야권 단일화와 연결이 돼가지고 깊숙하게 어떤 그 얘기가 나눴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뭐 딱 잡아댔습니다. 어떻게 뭐 조문을 와가지고 단일화 얘기를 하겠냐, 그런 얘기는 없었다. 단지 거인이 되신 분들, 예, 그 명복을 비는 그런 그 조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고, 그러고, 물론 뭐 명복을 빌어, 현장에 갔겠습니다만은 명복을 뭐 20분, 30분 동안 명복을 비나요. 네, 간단하게 예를 표하고 이제, 현안 얘기를 조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바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 여부에 따라서, 네, 대선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예, 야권 단일화, 윤석열 대 안철수의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은,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 윤석열로 성사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든, 네, 성사가 되면은 그런 정권 교체에 아주 그 푸른 신호등이 켜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럼 많은 선거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죠.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약 55%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잡혀 있고요. 실제로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여론조사가 앞으로의 그 여론조사의 향배로 이 야권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안철수가 만약에 우리 쪽으로 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총리제, 네, 책임 총리제, 이른바, 이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예, 이렇게 뭐 대독 총리라고 하죠. 책임 총리 얘기할 때는 또 우리가 꼭 대독, 이 대통령 말을 대신 읽어주는 대독 총리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 책임 총리, 실제로 장관 임명권을 주고, 일정,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완전히 국정을 책임지고,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네, 옛날에 어떻습니까? 이해찬 총리가 가장 책임 총리에 근접했던 총리라고 우리가 평가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해찬 그 총리가 실제로, 내각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본인의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하고 하면서 책임 총리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역대 총리 중에 이해찬 총리를 이제 우리가 뽑는데, 바로 제2의 책임 총리가 안철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사항 중에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남아있는 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수로 삼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샤이 이재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 샤이 이재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 샤이 이재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 샤이 하면은 뭐 약간 부끄럽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는, 예, 속으로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게 shy, SHY 그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예, 나는 어디에서 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숨어있는 이재명 지지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샤이 이재명, 즉 이재명이 형수 욕설 또 가족 문제 이런 것들로 사실 많은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후보다라고 여기저기서 지적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를 다루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그 후보야. 그리고 어떻게 형수한테 저렇게 아주 욕설을 퍼볼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마당이니까 아주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샤이 이재명 존재 여부가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것이죠. 자, 존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3%에서 많게는 6%, 7%까지 샤이 이재명 지지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워낙 이 사생활이 조금 좋지가 않고 해서 자신 있게 나 이재명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는 못하도 절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3에서 한 6, 7%는 있을 것이다라고 관전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네. 예, 간단히 설명을 또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약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상황에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또 4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33, 34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샤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재명을 지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3, 34 정도 이재명 이 지지율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흡수를 하면은 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 후보를 찍을 일은 만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지금 그 여론조사 득표율은 33, 34가 아니라 37, 38 거의 4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바로 이 샤이 이재명의 결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결국 이들이 투표장에 나서면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잡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윤석열은 뭐 정말 찍고 싶지 않고 이재명도 영 내키지가 않아라고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민주당은 굉장히 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샤이 이재명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전략 중에 하나가 투표 동료를 해야 된다. 이 샤이 이재명,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은 이거는 아주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변수 뭘까요? 세 번째 변수 2030, 20대, 30대 또 4050 예, 이들이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2030 젊은 층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막강 부대였고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화력을 지원하는 데시죠. 네. 특히 40대는 이재명 후보 지지가 한 70%가 넘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보물창고나 다름없죠. 40대 또 50대 초반까지는 예. 보물창고는 아주 다름이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의 지지 흐름을 투표소로 이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20대, 30대 청년 유세단을 따로 꾸린 것도 바로 2030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지지가
투표로 이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바로 청년 유세단을 따로 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난해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호응이 좋았던 참여형 유세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참여형 유세차 이렇게 오픈 마이크.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이 정치권에 향한 그런 그 외로운 함성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2030의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마이크를 줬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게 바로 오픈 마이크, 이 참여형 유세차인데요. 예, 이것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강화문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또 어제 잠실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청년들, 주요 유세지의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이 정치권 또 유력 후보에게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30 특히 또 민주당에서는 그 4050, 40대, 50대 이 투표율을 끌어올려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40대가 민주당의 최대 그 표밭인데 이게 뭐 코로나든가 아니면은 또 이 뭐 투표를 뭘 해 그냥 그 말지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나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에서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40대, 50대의 투표율을 끌어내는 방안을 지금 아주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어떻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거티브. 바로 이제 네 번째 변수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마치 뭐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은 그런 그 검사 출신이고 이제 윤석열이 집권을 하면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회귀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시작이 됐죠. 바로 네 번째 변수가 막판까지 네거티브가 아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아주 활개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내부 문건으로 각 그 지역의 위원장들한테 보낸 내부 비밀 문건에 윤석열 4대 불가론이라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4대 불가론. 네, 하나가 무능하고 무지하다. 두 번째는 주술에 잡혀 있다. 주술. 세 번째는 본부장, 본인,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죠. 장모. 본부장의 의혹이 매일매일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보복 정치를 공언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느냐라고 요 4대 불가론을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4대 불가론이 대부분 다 네거티브 성격이죠. 윤석열은 무능하다, 무지하다, 그리고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 그 다음에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의혹이 지금 그 있는 후보다. 그 다음에 보복 정치를 저렇게 공언을 하면은 틀림없이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라고 윤석열 4대 불가론을 지금 민주당에서 내부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 지역위원장에게 보내서 이렇게 유세를 할 때 이렇게 하라. 윤석열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4가지 불가론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다 아주 마타도어 그리고 흑색선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유세 문구로 윤석열은 평생 검사랍시고 국민들을 내려다본 사람이다. 평생 검사랍시고 국민들을 내려다본 사람. 그 다음에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조작의 여왕입니다. 라는 그런 구체적으로 유세할 때 써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 내려보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평생 검사랍시고 국민들을 내려다본 사람, 폭탄주 중독 환자, 그리고 김건희 씨는 조작의 여왕. 바로 이렇게 4가지 변수가 이 초박빙 대선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야권 단일화 여부가 최대 이슈고 성사 때는 누가 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다. 두 번째, 샤이 이재명 숨은 표가 얼마나 될까 말씀드렸죠. 적폐수사, 윤석열이 적폐수사를 하겠다. 이 전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도 적폐수사를 하겠다. 잘못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윤 발언 뒤 결집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세대별로 결집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2030, 4050 투표율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느 계층에서 더 투표율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 번째는 막판 네거티브 공세, 두 사람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변수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보리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재선님 훌륭하시고 장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시고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했는데 훌륭하고 장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고태글라님도 들러오셨고요. 박상철님, 빛을향원님,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네, 그때 달라요. 이재명 안측 유세버스 사고에 묵념을 하고 있는데 측근 사망 때는 뭐 했지. 예, 아주 잘된 만평으로 저는 꼽고 싶은데요. 네, 유한기,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아주 그 중역이었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네, 이재명 후보가 조문을 안 갔었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유세차를 모는 운전기사와 안철수 후보의 운동원이 지금 사망을 한 거에는 어제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천안까지.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측근 사망 때는 뭐 했지라고 유한기, 김문기의 이미 하늘로 떠난 그 두 분이 지금 저렇게 이재명을 야, 당신은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조문 오지도 않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저 안철수와 지금 단일화를 하려고 안철수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가서 지금 조문을 했단 말이야.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유한기, 김문기 저쪽 유가족 쪽에서는 당연히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이 상을 당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던 사람이 어떻게 안철수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 사망 시에는 저렇게 또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네, 만평이 위트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만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을 어이할고 네, 방역 패스, 거리두기, 의료진과 자영업자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저거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의료진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방역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스키를 잘 이렇게 내려와야 될 텐데 뚝 부러졌네요. 네, 방역 패스,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지침이 아까 제가 서두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얘기했지만 정부가 예측력도 없고 그다음에 워낙 지금 많이 확진자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네, 방역 지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무대책이 거의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네, 소상공들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질곡의 상태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만평입니다.